지금 민주당 안에서는 이제 차기 당대표 선거를 놓고 지금 경쟁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죠? 네. 이낙연 전 총리가 당대표 선거에 나설까요? 네. 지금 이낙연 당선인이 보여줬던 정치적 행보라든가 레토릭의 성향을 보면은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죠. 나서지 않을 것 같다. 왜냐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나서 봐야 과연 정치적 실익이 없겠느냐라는 계산기를 두드려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민주당의 당헌 당규상 실질적으로 당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얼마 한시적인 어떤 당대표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첫 네. 번째 문제. 임기의 2년입니다만 네, 그렇죠. 대통령 선거 1년 전에 그만둬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타날 수 있는 당내의 어떤 개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해내시고 내 우군을 만들 수 있을 것이냐. 이 정치적인 정치력이 잘못 발휘가 되면 오히려 적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연말경으로 예상될 수 있는 경제적 빈곤, 이 경제적인 타격,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대표로서의 굉장한 지도력과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와의 어떤 소통, 이런 관계에서 역할을 크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칫하면 청와대와 대립적 각을 세울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대권 보더라면은. 그런 어떤 환경이 왔을 때 선택을 안 하니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지금 형태의 행보를 보면은 이낙연 당선인은 아주 애들로서 좀 안정적이고 전부 다 아울러서 가는 그런 모습인데 자칫하면 적군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적이 만들 수 있으면 그러면 당대표 안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그래요? 그런 결론이 될 수도 있죠.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출마를 하는 게 더 낫다 생각이 들어요. 진짜 이낙연 전 총리 고민이 많겠습니다. 그죠? 네, 고민이 많죠. 저는 출마를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은 다 알아요. 이낙연 총리가 지금 40%가 넘는데 당대표 나서겠어. 욕만 먹는 자리인데 1년 뒤에 짱 나타나지. 그렇게 보는데 이낙연 전 총리가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 어려운 와중에 대선을 위해서 자기가 빠져가지고 뒤에서 1년 뒤에 공공물을 생기는 이런 식의 정치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라는 특징이 하나 있고. 그렇죠. 그런 생각이 또 하나가 어떤 생각이냐면,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1년 동안 국회에서 정책적인 또는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지 못하면은 이낙연 후보도 없는 겁니다, 앞으로. 책임지고 문재인 정부를 성공한 정부를 만들어내는. 정면 돌파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되고. 네. 저는 그런 면에서 또 당에 그러면 이낙연 당선인 빼고 나머지 정말로 유력한 후보가 있으면은 괜찮아요. 딱히 지금 별로 없단 말입니다, 또요. 또 오히려 당내에서 다른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1년을 하더라도 내가 문재인 정부의 선거한 정부를 만들어내겠다. 다른 생각 다 던지고 딱 뛰어들어서 정말 국회에서 180석 아닙니까? 그죠? 180석을 책임지고 풀고 난 다음에 1년 뒤에 딱 그만두는 모습이 오히려 더, 적어도 지도자는 저래야 돼. 라고 하는 생각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하라고 하고 싶고,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근데 저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실익을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런 겁니다. 박사님 말대로 하면은 참 좋죠. 참 괜찮은 어떤 지도자의 상을 만들어 갈 수가 있다. 왜냐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한 대로 정치 지도자라 그러면은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낙연에 대한 스토리는 뭘까라고 생각하면 사실상 없어요. 이낙연 스토리.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낙연 유튜브라든가 그쪽 캠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오는 게 보면 어릴 때 스토리가 잠깐 나오고 이러는데 이런 것은 이낙연 스토리를 지금 만들어내는 과정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사님이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일리가 있는 것이 그럼 정치적 스토리는 뭐냐라고 볼 수 있거든요. 대한민국의 헌법에 보장된 총리의 역할은 사실상 안정적인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헌법을 넘어설 수는 없는 문제니까 그런 차원에서 과연 재밌는 드라마틱한 그런 정치적인 역정, 그 스토리는 없단 말입니다. 지금 박사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당대표를 해서 일종의 그 스토리를 정면 돌파하고 거대 여당을 까지만 리더십을 그냥 보여주는 것이 대중들에게 인정받는 유일한 길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제 이성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이런 거죠. 저는 황교안 효과를 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황교안 효과가 뭐냐 그러면은 작년 1월 달에 황교안 대표가 대표에 나왔을 때 저는 절대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서도 심지어는 지옥으로 보수가 빠질 것이다까지 이야기했고 그것이 여지없이 맞아 들어섰습니다. 정확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 그런 이야기 했냐면은 박사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황교안 대표는 지금 나와서는 좋지 않다. 지금 상품이 그냥 놔둬도
그냥 지지도 30% 정도는 계속 유지가 될 수가 있겠다. 왜? 보수의 대안으로 계속해서 거론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네.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다 그러면은 대선에 임박해서 짠하고 나타나는 것이 대선 가도에 아주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쓸데없는 시험 과정을 거쳤다는 것이죠. 쓸데없는. 예, 쓸데없는 시험 과정을 거쳤다는 네. 것이죠. 여기에 누가 그걸 어드바이스 했는지 몰라도 황교안은 내년 정도에 나타나는 것이 훨씬 좋았다라고 저는 아직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한계까지 그대로 드러내버렸으니까 끝이 나버렸죠. 실질적으로 정치 회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10%도 안 된다고 네, 안 봅니다. 된다. 저도 그렇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낙연 당선인의 역할을 대입시켜 놓은 걸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낙연 당선인에 대한 40%의 지지도는 그 지지도 자체가 스토리가 없어서 또는 스토리가 있어서 올라가는 지지도가 아니다는 겁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여권 내에 다른 경쟁 상대도 없고 보수의 상대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실익을 따지는 건 그렇습니다만은 그냥 놔둬도 이 지지도는 30~40%에서 계속 오르락내리락 등락을 거듭하게 되고 대선에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이낙연에 대한 회자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굳이 없는 스토리 만들 필요가 뭐가 있느냐.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내겠느냐. 이런 걸 보는 거죠. 네네. 뭐 이상희 교수님의 분석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낙연 전 총리 당선인이 어떤 일을 할지는 좀 지켜보겠습니다. 아마 당내에서도 이런 논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낙연 전 총리를 무슨 얘기 할까요? 역시 애둘러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밤길이 두려운 곳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희 위원회는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지금 당내에서 그걸 맡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위원회는 이 밤길이 조금이라도 보이도록 정부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네. 대선은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닙니다.